안녕하세요. 회장님 디터블을 보면은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허가 절차가 적용된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이 신속허가 절차와 우선 심사는 살짝 다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속허가 절차가 지정이 되면은 90% 확률로 우선 심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신약 승인되고 시판되는 게 기간이 대략 한 4개월 정도 단축이 되게 됩니다. 이 자료 보면은 패스트트랙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혜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주주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요 프라이어티 리뷰 우선 심사일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희귀의약품 중에 패스트트랙이 된 사례가 많지만 희귀의약품이랑 패스트트랙이랑은 관계가 없고 상관관계는 있는 상태,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희귀의약품이랑 이 프라이어티 리뷰 우선 심사도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인과관계는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EU의 신속허가, 즉 패스트트랙 관련 법령들은 대략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허가기준 변동 없는 신속심사, 허가 후 임상적 확증시험 조건부 허가, 예외적 허가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허가기준 변동 없는 신속심사겠죠. 단지 허가 시간만 빨라진 거니까요. 만약에 허가 후 임상적 확증시험 조건부 허가라면은 추가로 뭔가를 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가기준 변동 없는 신속심사를 먼저 살펴보면 미국의 우선심사, 이 PR은 아까 말했던 프라이어티 리뷰죠. 그래서 대략 한 4개월 정도 단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PR이라고 부르고 EU는 AA라고 부르네요.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992년 도입이 되었고, 그래서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제 10개월이 6개월로 단축이 돼서 4개월이 줄어들게 됩니다. 2018년에는 이제 감염성 질환까지 대상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보면은 PR이 생각보다 비율이 높은데요. 소수의 신약들만 이제 우선 심사를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FDA가 허가한 신약에서 대략 43%,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가 PR 적용을 받았습니다. 자, EU는 미국보다 조금 더 늦게 이제 신속심사, 신속평가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심사기간은 150일 이내라고 합니다. 대략 5개월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이 PR이랑 AA가 이제 빠르게 심사를 받는데 가장 깔끔하게 끝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은 허가 후 임상적 확증시험 조건부 허가입니다. 이거를 미국은 AA라고 부르고 EU는 CM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 마찬가지로 이제 1992년에 이제 도입이 됐고 둘이 같이 같은 연도에 도입이 된 거고요. 일단 급하니까 허가는 내줬는데 뒤에 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판 후에 확정시험 의무가 있고요. 왜냐하면 급하게 이제 조건부로 허가를 해준 거니까 뭔가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판촉물 사전 심의, 그 다음에 필요시에 처방의사와 의료기관 제한 등 이제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적 치료 부족한 경우에 이제 급하니까 이제 적용 대상으로 확대를 된 거고, 774개의 신약 중에서 대략 9%,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이제 허가 후 임상적 확증시험 조건부 허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항암제가 대략 32% 적용을 받았다고 하네요. EU는 이제 미국보다 더 까다로운데 이제 2006년에 도입이 되어서 이제 AA랑은 이제 1년 후에 됐고, 이게 더 까다로운 이유가 CMA는 이제 1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뀔 때마다 매년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 제품 요약서, 뭐 첨부 문서 이런 데다가 CMA 허가 사실과 의무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 이모가 프랑스에서 요리사로 계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 대사관 요리사로 가시고, 이제 프랑스를 예로 들면 돼지고기 파는 집에서 이제 어떤 법을 어겼잖아요. 그 돼지고기에다가 전부 그냥 락스를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버리게 하는데요. 그만큼 건강에 관련된 것은 이제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간 유효한 거 플러스 허가 후 이제 6개월마다 안정성 보고서를 또 EMA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죠. 매년 갱신, 매년 6개월마다 안정성 보고서, 그 다음에 제품 요약서 첨부 문서에도 이거를 공개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CMA는 2006년부터 10년까지 허가 신약의 7%로 FDA의 이제 허가보다는 한 2%포인트 작고,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더 작은 20%가 CMA 적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남은 이제 하나가 있죠. 예외적 허가인데요. 예외적 허가는 미국 FDA는 없는 것 같고, EU의 MA라고 불리는 게 엄청 일찍 2005년, 2006년보다 더 이른 1995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 허가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임상을 하면 OS나 PFS 같은 데이터를 얻잖아요. 뭐 부작용이라던가. 근데 그런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일단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게 어떤 경우냐, 환자 수가 이제 극히 적거나 윤리적인 이유로 안정성과 유효성 종합적인 자료를 얻기 어려운 경우 적용된다. 뭐 윤리적인 이유로는 예로 들자면은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려면은 이제 플라시보군, 위약군 환자들이 다른 어떤 조치를 절대 취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오염이 되게 되죠. 이번에 HAB의 리보세라닙도 서포트하는 그 지지요법을 사용해서 항암 약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에서 다른 이제 치료는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윤리적인 이유죠. 사람을 살리겠다고 만드는 약이 정작 실험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윤리적인 이유. 이제 깔끔하게 데이터를 얻으려면은 위약군 환자군한테는 다른 조치를 취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예외적 허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특이하게도 추가 확증 시험 의무가 없는데요. 이게 아마도 이제 환자 수가 극히 적거나,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이유가 어떤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추측을 하고요. 이제 매년, 이것도 역시 매년입니다. 이 EU의 CMA도 매년이었죠. 약의 이익과 위험 의무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재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확정 시험 의무가 없는 대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 신약이 9%가 예외적 허가, 항암제는 16%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속 허가 제도의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FDA와 EU의 이제 허가 제도를 봤습니다. 이제 미국 FDA 이제 신약 승인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면은 이제 유럽에서도 할 텐데 이런 자료들을 알아두고 있다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FDA 패스트 트랙이 있는 것처럼 유럽에도 똑같은 제도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자료의 결론이고요. 한국도 이제 신속 허가 제도가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후 영상들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